귀신상을 치웠다가 죽을 뻔한 종손. 조선 중기 경상도의 한 작은 고을인 청림현에는 오래된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가문의 성은 남씨였는데 대대로 학문과 예절을 중히 여기는 집안으로 명성이 자자하였습니다. 남씨 집안은 매년 정월과 추석 두 차례에 걸쳐 차례를 지냈는데 이때 반드시 음식을 넉넉히 차려 집안의 조상뿐 아니라 떠도는 외로운 혼령까지 위로하곤 하였습니다. 남씨 가문 사람들은 이 일을 귀신목 차례상이라 불렀습니다. 차례상 맨 끝자리에 차려지는 작은 상 위에는 밥 한 그릇과 국 한 그릇, 약간의 나물과 전을 담고 수저를 거꾸로 꽂아 놓았는데 그것은 직계존속을 위한 상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떠도는 영혼들, 즉 후손이 없어 제대로 제삿밥을 얻어먹지 못하는 혼백들을 위한 상이었기에 일반 차례상에 비해 조촐하게 차렸던 것이었죠.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집안의 재래의식은 종손인 젊은 남도경이 맡게 되었습니다. 본디 종손 자리는 도경의 백숙부 가게로 계승될 예정이었으나 그 집안 장손이 병으로 요절하고 후손이 끊기면서 문중회의를 거쳐 가까운 직계로는 유일하게 생존한 도경이 종손의 직분을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조실부모한 뒤로 홀로 위패를 모시며 살아온 터라 제사에 밝은 그에게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데에도 이견이 없었죠. 하지만 예전부터 도경은 차례상을 차리며 마음속 깊은 곳에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의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해에 치룬 첫 차례상에서부터였습니다. 남씨 가문의 차례상에는 정해진 순서와 규칙이 있었는데 북쪽을 향해 상을 놓고 동쪽은 생선, 서쪽은 고기, 중앙은 밥과 탕, 그리고 다른 집안에는 없는 남쪽 맨 끝 구석에 귀신 몫의 작은 상을 놓는 것이 규칙이었습니다. 그 상에는 밥 한 그릇, 나물 서너 가지, 탕 한 종지 정도가 오를 뿐이었지만 도경은 그 자리에 음식을 올릴 때마다 왠지 꺼림칙했습니다. 저건 도대체 누굴 위한 상이지? 본디 차례란 것이 절기마다 우리 조상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자리 아니었나? 그런데 왜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귀신에게까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상을 차려야 하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구나. 모르는 이들을 위해 상을 차리는 정성과 시간을 차라리 내 조상님의 차례상에 쏟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리하여 그는 재래의식을 관장하게 된 날부터 귀신목, 자리의 상을 차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의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지만 모두 묵살하고 제 고집대로 결정한 것이었죠. 그해 정월 대보름, 하늘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햇빛은 기와지붕 위로 사방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그에 비해 날씨는 선선해서 무척이나 쾌청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도경은 많은 친척들을 모시고 차례를 지냈습니다. 매년 지내는 차례라 어려울 것 없었지만 다만 예년과는 다르게 귀신 몫의 상은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문중 어르신들이 조용히 불만을 표했지만 도경은 특유의 살가운 말씨와 공손한 태도로 그들을 무마시켰습니다. 마치 그 자리가 처음부터 필요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밤이 깊었습니다. 정월 대보름답게 휘영청 큰 달이 하늘 높이 떠올라 온 마당과 처마미까지 온통 파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을 메우던 친척들은 모두 돌아가고 이제 집엔 도경과 몇몇 하인들만이 남아 있었는데 도경은 문중 어르신들을 모시고 차례를 치르느라 무척이나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뒷정리는 하인들에게 맡긴 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자마자 깊은 잠에 들었죠. 얼마나 지났을까? 방 안이 침묵에 잠겨있던 그때 창호지 문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벅 저벅, 마른 발이 마루를 디디는 듯한 소리. 규칙적이면서도 기묘하게 느린 그 발걸음 소리에 도경은 눈을 떴습니다. 그러고는 이불 속에서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는데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윽고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낮고 거친 소리가 문을 사이에 두고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앉으라는 것인가? 우리의 자리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자리를 잃은 자는 굶어 죽을 뿐 서럽고도 서럽다. 그 목소리는 말끝마다 서늘한 기운이 따라붙었고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알 수 없는 존재가 혹여 방 안으로 들어올까봐 도경은 있는 힘껏 문을 붙잡고 아침까지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옷이 땀에 흥건하게 젖은 채로 아침을 맞이했죠. 그는 날이 밝자마자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부엌 문을 열었는데 뜻밖의 장면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어젯밤 분명 차례상에 올렸었던 노스의 밥그릇과 국그릇 주변에 희미한 손자국이 무늬처럼 번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자국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불규칙했습니다.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음산한 기운이 느껴졌죠. 그날 이후 도경의 집안에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처마 밑을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고 새벽이면 우물가에 물에 젖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가끔씩 닫은 창문 너머로는 바람이 분 것도 아닌데 창호지가 안쪽으로 울렁거리며 흔들리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도경은 꿈속에서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그의 마루에 줄지어 앉아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없었는데 그 흐릿한 형체들은 도경을 향해 손을 뻗고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빼앗은 너는, 없애버린 너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굶어야 하리라. 살아서도 굶고 죽어서도 굶는 기분을 내가 아느냐. 그것도 남씨 집안의 핏줄인 내가 이렇게까지 하다니. 넌 절대 용서 못한다. 용서 못해. 그날 이후로 도경은 밥을 제대로 삼키지 못했습니다. 입에 무언가를 넣기만 하면 메스꺼움이 밀려왔고 억지로 넘긴 음식은 곧 모두 개워내는 지경에 이르렀죠. 처음엔 놀라서 체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기운이 빠지고 살은 눈에 띄게 빠져 마침내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조차 알아보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저녁도 마찬가지로 먹을 것을 모두 토해내고 누워있다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돌아가신 조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도경은 어슴푸레한 꿈속에서 마루 끝에 나란히 앉은 두 어른을 보았습니다. 조모님이 무겁고도 안타까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놈이 뭔 잘못이 있다고 이리도 고생을 하는 건지. 도경아,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단다. 내가 태어난 남씨 가문의 조상이 예전에 저지른 죄의 벌을 대신 받고 있는 것이란다. 도경이 눈을 크게 뜨자 이번엔 조부님이 말했습니다. 옛일을 말해주마. 우리 조상님이 어떻게 돈을 벌었고 그것으로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다 말해주마. 그러니 잘 듣고 현명하게 처신해야 하느니라. 옛날 도경의 조상 중 한 사람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못된 사채 영감이라 불렸습니다. 겉으로는 한낱 땅 주인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마을의 절반 이상이 그의 손에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봄이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씨앗과 쌀을 구워주고 가을이면 추수하여 갚으라 했는데 빌려간 쌀을 돌려받을 때 그때는 이미 값을 3배로 불려놓은 뒤였습니다. 아니 어르신, 이제 와서 갑자기 갚을 양을 3배나 올려버리면 어찌합니까? 그러게, 누가 억지로 쌀을 빌리라고 했느냐? 그리고 빌려갔던 때는 봄이지 않느냐? 가을엔 지금과 값 차이가 얼마인데 따지고 드느냐? 이런 고얀 놈 같으니라고. 쌀이 없으면 돈으로 갚고 돈이 없으면 아이라도 데려와 일 시켜야겠으니 그리 알거라. 아이고 어르신, 한 번만 봐주십시오. 쌀과 남은 보리까지 다 앞에 갚으면 우리 가족은 올 겨울을 나지 못합니다. 필히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입 하나라도 더 줄이려고 네 아이를 데려간다는 것 아니냐? 그러니 썩 비키거라. 그렇게 아이를 빼앗긴 집들도 있었고 제때 돈이나 쌀을 갚지 못해 집과 땅을 빼앗긴 이들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가을 무렵에 집에서 쫓겨난 이들은 뒷산에서 움막을 치고 살다가 겨울에 얼어 죽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이익을 남겼습니다. 장례를 치를 여유가 없는 유가족에겐 대충 짜맞춘 초구간을 싼 값에 빌려주겠다 하고는 장례가 끝나자마자 이런저런 이유로 곱절의 값을 불렀습니다. 특히나 그가 가장 욕먹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가뭄이 들자 마을 우물 4군데 중 3군데의 땅을 사들여 우물을 막고는 물값을 받은 때였습니다. 허허, 물 한 바가지 뜨는 것도 눈치를 보고 값을 지불해야 하다니. 이게 어찌 살기 좋은 고을이라 할 수 있겠나? 그 영감탱이 말이여. 원래도 욕심이 많은 줄은 알았지만 설마 우물까지 막을 줄이야. 물은 하늘이 주신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집 마당엔 물독이 여럿이래. 하루에도 몇 번씩 물을 쏟아버린다지? 그러면서 우리한텐 한 바가지도 아깝다 하고. 오늘 아침에도 가서 물 좀 달라 했더니 엽전 한 입 내놓으라더라. 옛말에 물길 막는 놈은 천벌 받는다고 했어. 우물 3이나 사들여서 돈을 받고 물을 팔다니 그놈 사람이여 짐승이여. 이번에 마을 어른들 모여서 얘기 좀 해봐야 하는 거 아니오. 이러다간 병자나고 죽는 사람 나와도 이상할 게 없어. 마을 사람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자 그는 직접 나서서 사람들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달랜 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협박했죠. 내가 욕심쟁이라서 물값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아무리 내가 욕심이 많다고는 하나 그리 못된 사람은 아니다. 난 말이야, 네 놈들이 내는 돈을 모아가지고 기우제를 지내려고 하는 것이다. 하늘이 노해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니 이렇게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네, 다 이런 큰 뜻을 가지고 행하는 일이니 불만을 갖지 말거라. 하지만 기우제는 열리지 않았고 비도 한동안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심각한 가뭄으로 식량을 구하지 못해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고 배를 고른 고통을 참지 못한 몇몇의 노인들과 아이들은 그의 집에 찾아가 애타게 사정했습니다. 나으리, 제발 보리쌀 한 줌만 물 한 그릇만이라도 주십시오. 손주놈이 사흘을 굶고는 기운을 못 차립니다. 아랫목에 누워 숨소리만 남았어요. 제발 하늘의 맹세코 갚겠사오니. 저희 집안이 대대로 이 마을에서 농사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종내는 논도 밭도 말라 죽고 물도 구할 수 없어 마누라가 어젯밤 숨을 거두었습니다. 혼자 남은 이 몸이 갈 데도 없사옵니다. 제 몸품이라도 팔 테니 먹다 남은 찌꺼기라도 주십시오. 하지만 그는 대문 안에서 그들을 내려다볼 뿐 단 한 걸음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마당 너머 그늘에 앉아 부채질을 하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하는 사람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비웃음을 터뜨렸죠. 하하하, 이놈들아, 곡식이 썩는 게 낫지 남 주는 법은 없다. 괜히 남의 것 탐하다 목숨 잃지 말고 물러가라. 그 말에 마당을 스치던 바람마저 멎는 듯했으며 사람들의 눈빛은 멍하니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절을 하던 머리를 땅에 박은 채 떨리는 어깨로 흐느꼈고 누군가는 아이를 안은 팔을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쌀자루 위에 걸터앉아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오금을 펴고 웃었습니다. 이놈들, 내가 아무 때고 너희 입에 풀칠하게 할 줄 알았냐? 세상 물정 모르는 것들 같으니 애초에 나 같은 사람은 너희 같은 놈들 거두라고 있는 게 아니야. 시끄러우니 문 닫아라. 배 곪는 소리가 참 듣기 싫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삼키질 못했고 먹으면 토했고 토하면 숨이 찼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의원을 부르고 약을 써도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물조차 제대로 삼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마지막 방법으로 유명한 무당을 불러 큰 구판을 벌이려고 했습니다. 무당은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찜찜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대청마루에 발을 올리는 순간 싸늘한 기운이 발끝에서부터 허리까지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부채를 펄럭이며 인상을 찌푸렸죠.
기운이 아주 지독하네. 사방에서 이빨을 드러내고 울고 있어. 무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당을 둘러보다가 문득 담벼락 아래 그늘진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짚고 있던 부채를 접더니 손으로 탁 치며 말했습니다. 엄매, 여기 몇이야? 하나 둘이 아니네. 넷, 다섯, 여덟도 넘는다. 다 여기 박혀 있어. 나가지도 못하고 보내달란 말도 못해. 이러니 집안이 망조가 들지. 허허, 나도 굿을 100번 넘게 했지만 이런 집은 못해. 이건 내가 굿한다고 풀릴 일이 아니야, 여긴. 원한이 너무 깊어. 그냥 죽은 게 아니야. 그냥 억울해서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야, 여긴. 그녀는 집안을 한번 휘 둘러보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너무도 못된 짓을 해서 죽은 자들이 이 집에 들러붙은 거야. 갚아야 할 죗값이 너무 많아서 여기는 아무리 구슬해도 소용없어. 부르면 더 몰려와. 그리고는 가슴께에 고이 접어넣었던 부적을 꺼내려다 말고 그대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녀는 담 너머를 한 번 더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난 못하네, 못해. 신도 이런 집엔 들어가지 않아. 그 말만 남기고 무당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후 부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끙끙 앓다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가장자리는 그의 아들에게 맡겨졌는데 장남 역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얼마 되지 않아 똑같은 증상으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스님이 집 앞을 지나던 중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인연이 있고 귀신에게도 자리가 있을지언데 이 집안은 남의 목숨 위에 세워진 집이라 그런지 억울한 영혼들이 떠나지 않는구나. 그 말을 들은 장남의 부인 큰 며느리는 버선발로 달려나와 스님에게 애걸복걸했습니다. 스님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아버님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돌아가셨고 제 남편이 지금 같은 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먹기만 하면 토해버리니 이러다 굶어 죽겠습니다. 그럴만도 하지요. 굶어 죽은 수많은 영들이 떠나지도 않고 절이 꾸역꾸역 모여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절에 가서 무명고온제를 지내고 매년 설과 추석에 억울하게 죽은 이들을 위해 작은 상 하나라도 차려주십시오. 그리 한다면 나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큰 돈을 들여 절에서 무명고온제를 지냈습니다. 죽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은 혼이나 가족 없이 떠난 혼을 위한 제사로 이들을 위해 부처님께 등을 밝히고 공양을 차려 천도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매년 차례때가 되면 간소한 밥 한 그릇, 나물 서너 가지, 탕국 한 그릇, 작지만 정성껏 차려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주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조상님들 차례상에 잡기들을 먹일 상을 차린다고 있는 욕은 다 먹었죠. 하지만 그 후로 신기하게 장남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기에 그녀에게 손가락질하며 욕을 하던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후로 후손들은 무탈히 삶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그 자리에 상을 치우거나 없애려 하면 그에 꼭 한 번은 병이 나거나 귀신이 다녀간다는 말이 전해 내려왔죠. 한참 동안 조부모의 말을 들은 도경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병들어가는 것은 단순한 과로도 망상도 아니었고 자신이 그 상을 올리지 않아 이 사단이 벌어진 거라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도경은 깨어났는데 꿈속의 장면이 너무도 또렷했기에 이건 병이 아니라 저주에 의한 것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여 재빨리 하인들을 시켜 작은 상 하나를 따로 마련하라 했습니다. 비록 급하게 만드느라 모양 빠졌지만 정성을 다해 정갈하게 밥 한 그릇, 탕 한 종지, 나물 서너 가지, 그리고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그는 작은 상을 정중히 사당 앞 마루 끝자락에 놓았습니다. 조상이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자리가 되어야 했던 곳에 말이죠. 바람도 없는데 향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도경은 조용히 그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는 잊지 않겠습니다.
제 조상이 괴롭혀 굶어 죽게 만든 당신들의 자리를 빼앗은 죄. 오늘부터 저는 잊혀졌고 감추려 했던 그 죄를 기억하고 다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향이 다시 한번 흔들리더니 방 안에 쌓였던 꺼림칙한 기운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도경은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희미한 달빛 속 상 앞에 앉아 밥을 먹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림자를 보았죠. 그 형체는 얼굴도 옷도 흐릿하여 구별할 수 없었으나 숟가락을 들고 고요히 밥을 떠먹는 모습이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상위의 그릇이 비워질 즈음 그 형체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경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존재들은 걸음을 옮기다 말고 고개를 살며시 뒤로 돌렸습니다. 그 시선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는 사그라졌고 원한은 조금 덜어진 듯한, 그러면서도 어딘가 씁쓸하고 아쉬운 기운 말이죠. 곧 그들은 도경을 응시하다가 달빛 속으로 스르르 사라졌고 도경은 잠에서 조용히 깨어났습니다. 방 안엔 어떤 소리도 기척도 없었지만 그 이후로 도경은 처음으로 밥 한 술을 천천히 삼킬 수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며칠 뒤 도경은 안채 마루의 친척들을 조용히 불러 모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안색은 한결 나아졌고 얼굴에는 깊은 생각의 흔적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겸손하고 정중한 태도로 문중 어르신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일은 제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고개를 갸웃했으나 도경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조상을 모시는 제사에는 형식이 있고 법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상님들께 감사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속죄하는 자리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 가문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업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 우리 조상님 한 분께서 곡식을 나누지 않은 죄, 목숨을 가벼이 여긴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씻기 위해 조상 대대로 이상을 차려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데 저는 그것을 모르고 그 상을 치워버렸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왔죠. 도경은 상기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제사상 끝자락, 가장 초라한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면한 이들을 향한 마지막 책임과 속죄의 자리이니 말입니다. 그 이후 도경은 종법으로 아예 차례상 옆자리에 거나하게 차린 상 하나를 더 놓기로 했습니다. 예전처럼 초라한 상이 아니라 차례상에 걸맞는 또 다른 차례상을 하나 말이죠. 그래서인지 그 이후로 그의 집안은 나날이 승승장구하였고 나중에는 나라를 위해 일하는 걸출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한 가문이 되었다고 합니다. 서로의 처지가 뒤바뀐 기생과 여종. 외숙어른, 제가 진주까지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젊은 박문수는 어느 날 그렇게 물었습니다. 조정에 발을 들이기 전 마음속으로 꼭 한번 나란 일을 직접 보고 겪고 싶었던 마음 때문이었죠. 당시 진주 목사로 부임하게 된 외숙은 박문수의 열정을 대견히 여기면서도 염려의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책상 물림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세상 물정을 먼저 익히는 것도 좋지. 따라오너라. 다만 경거망동하지는 말아라. 그리하여 박문수는 외숙을 따라 진주로 향했습니다. 남도의 풍광은 서울과 달리 한적하면서도 차분한 게 그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목사댁에 도착한 첫날 박문수는 서실에서 책을 읽던 중 문 밖으로 한 무리의 기녀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여인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죠. 그녀는 선홍빛 치마에 백옥 같은 얼굴, 또렷한 눈매와 단아한 몸가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잠깐 눈이 마주쳤지만 서로의 마음속에 불씨 하나가 움트기엔 충분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문수는 외숙의 동의 없이 몰래 기방을 찾았습니다. 촉성로 아래 위치한 그 기방은 낮에는 조용하지만 해가 지면 등불이 켜지고 풍류를 즐기는 사내들이 삼삼오오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박문수가 조심스레 문을 열자 안에서 검은고 소리와 잔잔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기녀는 그를 알아보자마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수줍은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눈길을 피하며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습니다. 진짜 오실 줄은 몰랐어요. 그날 눈빛이 그냥 스쳐가는 손님이라 생각했는데. 박문수는 말없이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고 방으로 들어서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나는 한 번 마음을 준 사람을 쉽게 잊지 못하오. 그날 그대의 아름다운 자태가 내 가슴에서 떠나지 않아 이렇게 다시 왔소. 기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안엔 향냄새가 은은히 퍼졌고 둘은 마주 앉아 술잔을 주고받았습니다. 술이 오가고 이야기가 쌓일수록 서로의 거리는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박문수는 그녀가 들려주는 노래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고 그녀는 그가 없는 시구에 눈빛을 빛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등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고 기녀는 조심스레 그의 무릎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저 같은 여인에게도 이런 밤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늘 잠시 웃고 떠나는 얼굴들만 보며 살아왔는데 오늘은 다르네요. 박문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끝에 담긴 외로움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마를지라도 나는 그대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오. 이것만은 믿어주시오. 기녀는 그의 손을 꼭 잡았는데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저도요, 서방님. 오늘 이 밤을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둘은 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기방마당에서 또 하나의 인연이 박문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보기 드물게 못생긴 여종 하나가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쑥덕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 계집은 30이 다 됐는데 아직 남정의 손도 못 잡았다더라. 그래서 다들 일부러 피하지 않나? 거기다 저 못생긴 얼굴 주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재수가 없어진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박문수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의 외모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단정짓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물을 들고 지나가던 여종에게 박문수는 조용히 손짓했습니다. 잠깐 이리 와보거라. 그녀는 놀란 눈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요? 잘못한 것은 없으니 무서워하지 말고 이리 오너라. 그녀는 조심스레 그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박문수는 부드러운 말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이 기방에 왔는데 모두 외모에 집착하는 허울 좋은 껍데기뿐이었느니라. 한데 너는 달라 보였지. 진실되고 성실해 보였느니라. 여종은 어리둥절한 눈으로 박문수를 바라봤지만 처음 듣는 칭찬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이윽고 둘은 하룻밤을 함께했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도 먼저 묻지 않았고 대신 아침에 그의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 나이 먹도록 사내 품을 몰랐는데 알려주셔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박문수는 과거에 급제했고 승승장구했습니다. 조정에서도 총명한 자로 이름을 날렸고 마침내 암행어사로 임명되어 남도의 백성들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암행어사로서 전국을 떠돌던 그는 어느 날 진주에 머물게 되었고 10년 전 그날의 두 여인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이 싸늘해졌죠. 박문수는 두 여인이 잘 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여 일부러 거지처럼 차려입고 촉성로 아래에 있는 옛날 기방 골목으로 갔죠. 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밥 좀 주십시오. 노파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허름한 외양의 박문수를 흘깃 보더니 잠시 시선을 멈췄습니다. 자네? 박서방 아닌가? 박문수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예전 이 기방을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었던 바로 그 박서방이옵니다. 박문수의 말에 노파는 마치 귀를 의심하는 듯 두 눈을 부릅떴습니다. 희끗한 눈가가 덜덜 떨리고 입술이 무언가를 되뇌는 듯 파르르 움직였죠. 대체 그 세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노파는 잠시 허공을 바라보다 곧 헛기침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른 얼굴에 수염이 덥수룩하고 도포자락은 헤어져 실밥이 늘어져 있었으며 신발은 이미 짝짝이었습니다. 한때는 장안의 총각들 중 으뜸이라는 소문이 돌던 사내였는데 지금은 영락없는 떠돌이 노숙자의 몰골이었습니다. 이게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되었단 말인가. 아, 이럴 때가 아니지. 뭐 하고 있나? 어서 안으로 드시게. 저 안방이 비었으니 거기 앉아 있게. 내가 금방 밥상 차려올 터이니. 박문수는 가만히 고개를 숙이며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예전 은영과 속삭이며 정을 나누던 그 방이었습니다. 창호문에 빛이 얼비치고 모서리에 놓인 등잔대가 바래져 있었습니다. 그는 방석 끝에 조심스레 앉아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은영이는 어떻게 지냅니까? 노파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눈빛에 망설임이 스쳐 지나갔고 양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더듬더듬 말을 이었습니다. 은영이 말인가? 요즘은 관아에 자주 들락거리네. 수청을 들러갔지. 장수나리께서 예쁘다 하셔서 요사이 곁에 두시고 특별히 총애하신다더군. 마침 내일 그 어르신의 생신잔치가 크게 열린다 해서 은영이를 보기 어려울 수도 있네만. 노파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바깥에서 화사한 단청이 물든 놀이개 소리가 찰랑이며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머니, 그만 좀... 어머? 들어선 여인은 예전의 그 은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흰불을 바르고 붉은 연지를 찍은 얼굴, 비단에 술을 놓은 옷고름과 은장식이 반짝이는 놀이개가 달린 저고리를 입고 있어 형편이 나아 보였죠. 저 사람 왜 여기에 있어요? 노파는 아랫입술을 질끈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이거사, 오랜만에 서방을 봤으면 반가워해야지. 넌... 서방이라 그건 예전 이야기죠. 그녀는 박문수를 찬찬히 훑어보았는데 그 시선은 차갑기 그지없었고 이내 비웃음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행색을 보니 한눈에 알겠네요. 도련님이 아니라 떠돌이 같군요. 박물장수인지 거렁뱅이인지. 어머니, 저는 준비할 것이 있어서요. 그만 나가보겠습니다. 그녀는 박문수에게 눈길을 한 번 더 주지 않고 방 한쪽에 있던 화려한 옷상자와 놀이개 상자를 챙겨들고 방을 나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문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는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인이 저리도 쌀쌀맞으니 더는 머물 이유가 없겠네요.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파는 다급히 그의 소매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박서방. 저 애가 저런 말투를 쓴 건 요즘 장수나리 눈치를 보느라 그런 것이니 마음에 두지 말게나. 그리고 내가 빨리 저녁밥을 내올 테니 한 숟가락이라도 뜨고 가게. 하지만 박문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련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허무가 배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인연이란 맺었다 생각하나 결국 언젠가는 끊어지는 법이지요. 그저 늦은 깨달음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노파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폐를 끼쳐드린 적 있다면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문을 밀며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노파의 한숨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진주읍내는 아직 새벽빛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른 장을 서두르는 장수들이 집신 소리를 내며 오가고 제기나 허드렛사리를 이고지는 아낙네들이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후줄근한 도포자락을 여미며 저작거리 한 구석, 좁은 샛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샛골목 끝에서 커다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조심조심 걸어오는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녀의 걸음에는 익숙한 절도가 있었고 어깨를 곧게 펴고 시선을 낮춘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박문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햇볕에 그을려 거칠어진 피부, 두 뺨에 자글자글 얽힌 세월의 자취, 손등에 베어든 굳은 살. 그 옛날
정성을 다해 술상을 차리고 밤이면 바느질하며 달빛을 올려다보던 그 눈빛. 박문수의 말을 묵묵히 듣고 때로는 속 깊은 말을 꺼내던 조용한 여종. 그녀는 순간 박문수를 보고 고개를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다. 이상해. 분명 꿈에서 본 얼굴인데. 박문수는 차마 발을 떼지 못하다가 용기를 내어 조용히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끝을 굴렸죠. 왜 사람을 보고 이상하다 하시오? 그녀는 그제야 물동이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항아리 속 물이 찰랑이며 출렁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흔들렸다가 벅참으로 물들어갔습니다. 혹시 서방님이십니까? 박문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 여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시간의 강을 건너 세월의 바람을 맞은 두 사람의 눈빛이 하나로 포개졌고 긴 기다림도 말없이 스쳐간 날들도 지금 이 눈빛 한 번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야 서방님을 뵙게 되었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 골목을 지나며 항상 서방님이 언제 돌아올까 하며 기다렸습니다. 박문수는 손을 뻗어서 그녀의 물기 어린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이제야 돌아왔네. 어둠 속에선 햇빛이 기지개를 켜듯 스며들고 있었고 한때 같이 살았었던 두 사람은 그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의 집은 두색한 남짓한 초가집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누추했지만 마당 귀퉁이엔 잘 말린 장작이 정갈이 쌓여 있었고 처마 밑에는 말린 고추며 쑥 산나물이 주렁주렁 걸려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문간에 서자 그녀는 먼저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조심스럽게 그를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방 한켠 조용히 앉았습니다. 방 안은 담백한 쑥내와 묵은 종이 냄새가 배어 있었고 햇빛 한 줄기가 반쯤 열린 창호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그를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낡고 헤어진 도포, 꿰맨 자국마저 해져버린 옷자락, 먼지로 얼룩진 흰가끈, 한때의 말끔하고 기품 있던 사내의 자취는 온데간데 없고 거리를 전전한 흔적만이 남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두 손을 모으고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돌아가 장롱을 열고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옷상자를 꺼냈습니다. 박문수가 의아한 듯 바라보는 가운데 그녀는 상자 뚜껑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이 접힌 비단옷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줏빛 도포의 옅은 은사자수가 곱게 놓여 있었고 안감은 보들보들한 명주로 되어 있어 오랜 세월을 견뎠음에도 윤기가 살아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옷은 분명 가난한 여종의 손으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나직이 물었습니다. 이 옷은 무엇이냐? 여인은 옷자락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의 도포가 너무 해져. 그냥은 더는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 몇 해 동안 물 깊고 품팔아 모은 돈으로 조금씩 사둔 천으로 지은 옷입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300조각을 모았지만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서방님께서 정말 다시 오신다면 제 마음을 담아 조금이라도 따뜻하고 곱게 모셔야 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조용히 천을 바꾸었습니다. 자줏빛 비단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나저나 먼 길 오셨으니 밥부터 드셔야지요.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쌀 씻는 소리, 불을 지피는 소리, 나무를 묻히는 소리가 정겹게 이어졌습니다. 박문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비단 도포를 손에 들고 가만히 천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레 부엌 쪽에서 짤랑 하고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어서 낮은 중얼거림, 누군가를 탓하는 듯한 날카로운 욕짓거림이 섞여 들려왔습니다. 박문수는 순간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문간에 다가갔습니다. 방금 그 소리는 무엇이냐? 잠시 후 부엌 문 사이로 여인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시끄러웠지요. 그녀는 다소 뜸을 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쪽에선 귀신을 섬깁니다. 아시지요? 제주나 남해 쪽에선 아직도 조상 위에 신을 먼저 모시고 해마다 별상을 차려 제사를 지냅니다. 박문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죠. 서방님과 헤어진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이방 모퉁이에 제기를 차려놓고 손수 만든 신주를 모셔두었습니다. 붓을 잡아 이름을 써놓고 조심조심 수를 따르고 절을 올렸지요.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부디 입신양명하시고 대과의 장원 급제하시길, 언젠가는 도포자락 휘날리며 이 마을로 다시 오시기를, 관복을 입고 저 문간을 들어서 주시기를. 그녀는 잠시 숨을 삼켰습니다. 박문수는 그제야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 다시 뵌 서방님은 제가 그려왔던 모습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기다리며 마음속으로 그리던 그분이 아닌 듯하여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까지 되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수 만든 제기를 모두 내던졌습니다. 수저통이며 밥그릇, 촛대며 향로까지 무엇 하나 남기지 않고 깨어버렸지요. 제 하나뿐인 소원. 그토록 간절히 빌었던 바람을 신께서 들어주시지 않아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만든 신주판을 꺼내와 보여주었습니다. 검은 먹으로 조심스레 써내려간 박문수라는 이름이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옷소매로 눈물을 닦았는데 그 손길은 너무도 조용하고 무표정했습니다. 박문수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동안에도 너만은 날 믿고 기다려 주었구나. 그 마음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워지는구나. 하지만 모두 쓸데없다 생각하지 말거라. 내 정성 덕에 이렇게 내가 무사히 살아 돌아온 것 아니냐. 그런데 대체 뭐 때문에 이런 나를 기다린 것이냐? 전 한번 마음 준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록 서방님이 큰 벼슬을 하셨더라도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다 해도 괜찮은 마음이어서 그리했습니다. 그저 저같이 천한 여종 하나쯤은 기억 못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박문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고맙고 참으로 감사한 마음뿐이다. 이튿날 아침, 진주 읍내는 평소보다 더 부산스러웠습니다. 관아 앞에는 일찍부터 상인들과 인력군들이 몰려들었고 시장통은 벌써부터 소문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오늘 장수날이 생신이라지? 촉성로에 기생들이 죄 모인다더라. 그것뿐이겠나. 진주 관아에 고을 수령들까지 다 모였다 카더라. 그리고 기생 은영이도 나온다던디. 촉성루는 이미 술상과 휘장으로 화려하게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수라상엔 전복며 문어찜, 꿩육회 같은 진귀한 음식들이 오르고 술은 향기로운 초향을 품은 송아주였습니다. 관복을 입은 수령들과 벼슬아치들은 누각에 둘러앉아 서로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그 가운데 박문수는 여전히 어제와 같은 해진 도포에 먼지를 뒤집어 쓴 거지꼴로 누각 아래 초라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 달아떨어진 집신을 신고 옷자락은 구겨지고 찢겨 있었습니다. 사또가 그를 힐끗 쳐다보더니 흥미 반 경멸 반의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구경꾼이 또 끼었군. 저 구석에 앉혀둔다고 해가 되진 않겠지. 짐승도 구경은 하니 말일세. 그 말에 주위 관속 몇몇이 따라 웃었습니다. 그러나 사또는 고개를 한번 갸웃하더니 너스레를 섞어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오늘 같은 날엔 거지도 배는 골치 말아야 한다 하지 않느냐? 잔칫날에는 개도 쫓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하물며 사람이야. 한술 얻어먹고 가라 해라. 복 나간다. 하하! 나리께서 인정도 많으시죠? 아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짓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또는 다시 술잔을 들어 입을 축이며 중얼댔습니다. 세상 꼴이 우습다. 저런 놈도 촉성루에 발을 들이네. 세상은 원래 그런 법이지만.
박문수는 아전의 명에 따라 잔치상 제일 끝자리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 기생들이 차례로 등장해 악기와 물을 선보였고 이어서 하나둘씩 향긋한 술을 장수와 수령들에게 따라 올리기 시작했죠. 다홍치마가 나부끼고 옥비녀의 빛이 반짝였으며 향이 가득한 손끝에서 잔이 돌았습니다. 그중 단연 시선을 끈이는 흰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입고 가볍게 곡선을 그리며 다가오는 그녀, 기생은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하고도 도도한 자태로 술상을 돌았습니다. 고운 손끝에서 잔을 받는 수령들은 괜스레 웃음을 지으며 손등에 시선을 두었고 그녀는 아무런 흔들림 없이 차분히 잔을 따랐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녀가 마지막으로 술병을 들고 다가간 곳은 맨 끝자리에 있는 박문수의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자 눈썹을 미세하게 찌푸렸습니다. 그러나 곧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허리를 숙이고 잔을 들었습니다. 손님께도 한 잔 올리겠습니다. 순간 주위가 잠시 정적에 휩싸였고 아전 하나가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기생이 거지한테도 잔을 따르네? 오늘은 무슨 날인가? 그러거나 말거나 박문수는 그 잔을 받으며 입가에 조용히 웃음을 띄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기생이 직접 따라주는 술이라면 먹고 죽어도 여한이 없겠소. 그녀는 술을 따르며 아무도 모르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잊지 못하셨습니까? 저는 다 잊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하고도 담담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감정을 접어두고 꺼내지 않은 사람 같았죠. 박문수는 잔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잔을 천천히 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마다 있는 방식이 다르지요. 어떤 이는 정겨웠던 이름을 지우려 애쓰고 어떤 이는 마음에 남은 얼굴을 되새김질하다 끝내 덮어버리려 하죠. 하지만 또 어떤 이는 오랜만에 마주한 그 사람의 냉정함에 질려 그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려 한답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무게를 모를 리 없었죠. 기생은영이 술잔을 내려놓고 돌아서려던 그 순간 장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노기를 감추지 못한 채 소리쳤죠. 거지 주제에 기생에게 추파를 던져? 이건 폐악이야, 폐악. 이런 천한 놈을 어찌 가만 놔두고 잔치를 계속한단 말이냐. 그러자 사또가 손을 번쩍 들었고 하인들과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박문수의 옷자락을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곧 술렁이기 시작했고 기생들마저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몇몇 아전과 사람들은 킥킥 웃으며 구경거리를 즐기듯 박문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박문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비웃음 한 점 없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러서라. 아무리 내 놈들의 간이 밖으로 나왔기로써니 이 자리에 감히 어사를 어찌하려는 겐가? 장수와 사또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뭐라? 어서? 그때 촉성루 밖에서 암행어사 출두요라는 외침이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누각이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술잔을 들던 손, 대화를 나누던 입, 심지어 바람에 나부끼던 기생의 치맛자락마저 멎는 듯 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수십 명의 포졸들이 촉성로 입구를 가로막았습니다. 그제서야 박문수는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어사패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얀 비단끈에 묶인 어사패가 햇살을 받아 번뜩였죠. 그는 그것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보이며 한 발자국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나는 조정의 명을 받고 이 고을에 내려온 암행어사 박문수다. 모든 이가 숨을 죽였습니다. 기생들은 놀라 입을 틀어막았고 아전들은 허겁지겁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술기운이 가시지 않은 사또와 장수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허둥지둥 일어서려다 이내 휘청거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박문수는 촉성루 상석에 우뚝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옷은 해졌지만 눈빛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엄을 지니고 있었죠. 그 앞에 무릎 꿇은 장수와 사또는 진땀을 흘리며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고 아전들은 입을 꾹 다문 채 그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관아의 하인이 기녀 은영과 노파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노파는 잔뜩 주눅이 들어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떨고 있었고 은영은 화려하게 차려입은 채였지만 얼굴빛은 창백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다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은영, 그대는 기억하시오? 한때 이 박문수와 함께 산천에 맹세하길.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말라도 서로의 마음은 변하지 말자고 하였던 것을 말이오. 과연 그 맹세가 지켜진 것 같소? 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만난 그대는 나를 보고 조롱하였고 냉소를 보였소. 그러나 나는 분노하지 않았소. 왜냐?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도 있으니 다만 의리와 정을 저버린 자에겐 그에 합당한 대가가 있을 뿐이오. 관속들은 듣거라. 이 은영은 장수와 수령들 사이를 오가며 권세를 등에 업고 교만을 부리고 본래의 직분을 잊었으며 심지어 정조와 도리까지 저버렸다. 이에 따라 기생명부에서 행수 자격을 박탈하고 수급비로 강등한다. 수급비란 관노비 또는 관비로 관아에서 물을 깃는 역할을 담당하는 노비 계층의 여성인데 문수를 반갑게 맞았던 여종이 맡은 역할이었습니다. 기생들이 무시하던 그 역할이었죠. 말 그대로 노비로 신분이 강등된 것이었습니다. 기녀 은영은 몸을 떨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눈가는 붉게 물들었지만 끝끝내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박문수는 그녀에게 시선을 돌리고는 손짓하여 물동이를 이고 들어온 여인을 불렀습니다. 잠시 뒤 소박한 무명 옷을 입고 머리를 질끈동여 맨 여인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에 어쩔 줄 몰라하며 몸을 낮추었으나 박문수는 자리에서 직접 일어나 그녀를 맞았습니다. 이 여인은 내가 떠돌던 시절에도 나의 안녕을 빌었고 10년을 하루같이 기다렸으며 내가 돌아오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나타난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지. 이보다 더 진실된 정이 어디 있겠는가. 그는 그녀의 손을 이끌어 상석 옆에 조용히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방을 향해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장사를 할 수 있게 관아 창고에서 200냥을 내어주거라. 또한 매달 쌀 한 섬, 콩기름 한 대씩을 지원토록 하라. 이것은 조정이 의로운 백성에게 내리는 상이니라. 주변에서 오 하는 탄성이 흘러나왔고 몇몇 기생들은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습니다. 여종을 어사 어른이 직접 상석에 앉히다니. 박문수는 고개를 돌려 다시 장수와 사또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던졌습니다. 그대들은 백성의 고열을 짜내어 술을 마시고 관청의 물품을 사사로이 팔아 사치를 즐겼으며 벼슬을 앞세워 권세를 휘둘렀다. 또한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나라의 관리를 거지라 멸시하며 어사를 몰라보고 모욕하였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않다. 이에 명하노니 장수는 파직 후 대역죄 혐의로 한양 형조로 압송하고 사또는 즉시 관복을 벗고 옥에 가두어 백성 앞에 죄를 물으라. 그 아래 아전들과 포졸 중 한 푼이라도 뇌물을 받은 자는 모두 명부에 기입해 추후 신문할 것이니라. 포졸들이 장수와 사또를 붙잡아 결박하자 주변의 아전들은 납작 엎드려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박문수는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늘은 알고 백성은 듣는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는 벌을 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바로 세우는 자리니 그리 알고 널리 알리도록 하라. 그날 이후 기녀 은영은 수급비로 강등되어 기방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때 천대하던 물 깃는 여인이 되어 평생 무거운 항아리를 이고 우물을 오르내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반면 물동이를 이고 살던 여종은 전혀 다른 삶을 맞이했습니다. 박문수의 도움으로 조그만 장사를 시작해 몇 해 안 되어 반듯한 집을 장만했고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곧 마을에 퍼졌고 도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한 훌륭한 교보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이 넘치면 재앙이 시작되는 예언의 우물. 조선 세조 원년 서기 1455년 지나치게 이른 여름의 더위가 궁궐 안팎을 짓눌렀고 왕이 바뀌었다는 사실의 조정은 싸늘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조선의 어린 임금, 단종이 왕위에 오른 것은 불과 3해 전이었습니다.
12살의 나이에 문종의 뒤를 이은 그는 이름뿐인 임금이었습니다. 정사를 돌보는 대신들은 저마다 외척과 권신의 눈치를 살피며 줄을 섰고 그 틈을 비집고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이 들어섰습니다. 수양은 조정의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 숙청을 단행했고 1453년 계유정난이라 이름 붙은 그 밤에 외삼촌 김종서를 무참히 베어내고 정권의 중심에 섰습니다. 반대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쫓겨났고 살아남은 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해 6월 수양은 어린 조카로부터 왕위를 양위받는 형식을 취해 스스로 왕이 되었고 연호를 세조라 고쳤습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도 뜨거웠습니다. 달아오른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기만 했고 땅은 갈라질 대로 갈라져 먼지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조차 보기 어려운 날들이 이어지더니 가뭄은 해를 넘어 몇 년째 계속되었습니다. 끝날 줄 모르는 가뭄에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하나같이 입을 모았습니다. 분명 하늘이 노한 것이야. 천륜을 거스른 자에게 벌을 내리는 게지. 어느 한적한 산골 마을 충청도 중평 깊은 골짜기에 외진 마을 사공리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산기슭에서 흐르는 맑은 물이 끊이지 않아 살기 좋은 마을이었지만 세조가 즉위한 뒤로 샘이 마른 듯하여 마을 사람들의 사정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임금이 하늘의 뜻을 거슬러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요즘 들어 물이 더 귀해졌어. 우물물도 바닥이라니? 이게 다 무슨 조화냐고. 그러게요. 밤늦은 시간에는 산짐승들까지 물을 마시러 마을로 내려온대요. 사내 애들 말로는 어젯밤에도 노루 2마리가 장독대 근처를 어슬렁댔다던데. 허허, 하늘이 노한 게지. 임금이 하늘 뜻을 거슬렀다 하잖아. 천륜을 어기면 이렇게 하늘이 큰 벌을 내리는 법이니까. 그런 말씀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아줌매. 혹여 듣는 이라도 있으면 어쩌려고 그런다요. 아이고, 옥다나. 요즘에는 마을 아이들도 세조가 조카를 몰아내서 하늘이 노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또한 장터에선 그 말이 인사처럼 오가는 상황인데 다 잡아가기야 하겠니?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승이 길을 따라 마을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더위에 땀범벅이 된 그는 낡은 삿갓을 눌러쓰고 지팡이에 의지한 채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가 입은 누더기 승복은 낡고 먼지로 덮여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한 게 보통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업이 하늘을 가렸구나.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이며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땅은 검붉게 타올라 있었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돌밭이 이어졌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낮의 열기가 장작불처럼 자결할 즈음 그는 사공리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더운 날씨 때문인지 마을에는 돌아다니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선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민가가 대여섯 채는 되어 보였으나 물이 있을 만한 샘터나 우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이는 우물은 이미 말라버린 뒤였습니다. 매우 목이 탄 노승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어느 집 살인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실례를 무릅쓰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소승 길을 재촉하다. 목이 타 견디기 어렵사온데 혹 찬물 한 그릇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한 안악이 마루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미소는 선해 보였는데 그녀는 노승을 보고 합장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고, 스님께서 이 떼약볕에 어쩐 일이시옵니까? 당연히 드려야지요. 허나 부끄럽게도 집에 물이 다하여 당장 길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뒷마루 한 켠이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땀 좀 식히며 기다리겠습니다. 안악은 스님을 뒷마루에 앉히고는 물이 떨어졌으니 다시 길어오겠다며 나갔습니다. 여인이 사라진 뒤 노승은 마루 기둥에 기대어 땀을 식히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 안악이 돌아온 것은 1시간 반이 훌쩍 지나서였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이마에는 땀이 줄줄 흘러내렸죠.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문지방을 넘더니 무거운 물동이를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스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죄송합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며 허리를 펴기도 전에 주발을 들어 우물물 한 사발을 떠서 승 앞에 내밀었습니다. 노승은 그 물을 조심스레 받아들고 말없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을 축이며 물을 들이켰습니다. 물은 차갑고 시원했지만 안악의 숨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물을 다 마신 뒤 노승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물을 길어오는데 제법 시간이 걸리는 걸 보니 샘이 멀리 있는 모양인가 봅니다. 안악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휴, 말도 마세요. 원래는 이 마을도 샘터가 있어 물 걱정 없이 살았는데 몇 해 전부터 가뭄이 계속되더니 결국은 그 우물들까지 모두 말라버렸답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10리나 떨어진 계곡까지 물을 길러 다녀야 하지요. 10리나 되는 먼 길을 다녀오셨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이렇게 귀한 물을 저 같은 지나가는 길손에게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다니 그 마음이 무엇보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소승은 세상 인연이란 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목마른 여름날 우연히 이 마을에 이르렀고 또 이렇게 힘들게 물을 얻어먹었으니 이것이 하늘의 뜻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노승은 말을 마치자마자 짚고 온 지팡이를 들고 조용히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나가더니 자리를 잡고는 땅을 3번 두드렸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눈을 감고 잠시 하늘을 우러러본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 비록 스쳐가는 객승에 불과하나 이 은혜를 그냥 넘길 수는 없지요. 보살님의 수고에 보답하는 셈치고 이 마을에 물 한 줄기라도 흐르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 또한 제 도업에 닿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천천히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계속 지팡이로 땅을 찍어가던 스님은 결국 마을 중심부 너럭바위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는 손에 든 지팡이를 높이 들었다가 다시 바위 위에 정성스레 3번 내리쳤습니다. 탁탁탁. 어느새 스님의 행동을 의아하게 여긴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는데 그는 모인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땅 아래 깊은 곳에는 대지의 맥이 흐르고 그 맥이 바로 이 마을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어. 내가 지팡이로 느꼈으니 분명 그리할 것이요. 사람들이 숨을 삼키는 듯 정적이 흘렀고 한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이 바위 아래에 물이 흐른단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이 너럭바위는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대지의 숨구멍이라 할 수 있어. 이곳을 파면 분명 생명의 물줄기가 솟아날 것이요. 그러나 명심하시오. 이 물은 평범한 샘이 아니요. 하늘과 땅이 한데 이어진 자리에서 솟는 물이기에 반드시 세상사에 응답하게 되어 있어. 그는 지팡이로 바위를 다시 한번 두드리며 덧붙였습니다. 이 물은 여름에도 시원하고 겨울에도 얼지 않으며 가뭄에도 마르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만일 이 물이 넘쳐 흐르는 날이 온다면 나라에 큰 변고가 있을 것이니 부디 그 징조를 헤아리도록 하시오. 이튿날 마을 사람들은 너럭바위 앞에 모였습니다. 스님의 말을 따르기로 한 것이었죠. 사내들이 괭이와 망치로 내려치자 바위는 예상보다 쉽게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금이 일어나자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숨결 같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땅 밑에서 솟아나다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지? 한 사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바람은 은은한 소량과 매화꽃 향을 품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경이로움이 일어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곧이어 바위가 세로로 갈라지며 중심이 쪼개졌고 그 틈 사이로 투명하고 맑은 물이 스르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틈에서 맑은 물줄기가 솟아나는 순간 처음엔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 사내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물을 떠보았습니다. 손 안에 담긴 물은 매우 맑고 차가웠습니다. 물이여! 물이 솟았소이다! 그 외침이 울려 퍼지자 잠시 숨죽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들썩였습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너나 없이 우물 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바가지와 사발로 심지어 치마자락으로라도 물을 받으려 애썼습니다. 한 아이는 물을 한 모금 삼키더니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외쳤습니다. 달다? 어머니, 이 물 달아요. 정말이네. 이거 봐라.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구나. 아이들은 물장난을 쳤고 안악들은 물동이를 이고 웃음을 터뜨리며 돌아갔고 장정들은 우통을 벗고 등목을 하며 더위를 식혔습니다. 들녘에서 쏟아지던 햇살은 여전히 따가웠지만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고 환한 웃음으로 가득 찼죠. 우물이 터진 뒤에도 노승은 마을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청년들과 노인들이 감사를 전하려 했지만 그는 손사래를 치며 이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물은 여기에 흐르고 있던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아 차마 몰랐을 뿐이지. 다만 이거 하나만은 기억해 주시오. 나라에 변고가 생길 때마다 우물물이 넘칠 것이라는 사실 말이오.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우물이 생긴 지 130여 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 하나낙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섰는데 평소라면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솔솔 불어야 할 시각이건만 하늘은 알 수 없는 잿빛으로 뒤덮여 있었고 공기에는 숨 막히는 듯한 무거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웬 일일꼬. 오늘따라 참 우중충하네. 그녀는 물동이를 들고 조심스레 우물가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발을 멈춘 채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죠. 이게 무엇이다냐? 우물의 물은 넘치고 있었습니다. 분명 스님이 말하길 이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으나 넘치게 되면 나라에 병고가 있으리라고 했었죠. 그 말을 안악은 어릴 적부터 귀에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물이 넘치는 것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소엔 맑고 투명하던 수면 위에는 희끄무레한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고 그 물은 마치 숨을 쉬듯 꿈틀거리며 출렁였습니다.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어스름과 불안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비명이 마을을 깨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우물가로 달려왔고 오래된 전설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우물 앞에 무릎을 꿇고 떨며 말했습니다. 노승님의 그 말씀이 진짜였어. 하늘이 진노하신 거야. 정말 이 날이 올 줄이야. 그날 이후 우물은 더는 사람들이 웃으며 물을 기르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그 앞에서 농을 하지 않았고 아이들은 겁에 질려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엔 밤이면 풀벌레 대신 침묵이 내려앉았고 사람들 사이엔 말보다 눈빛만 오갔습니다. 그러던 며칠 뒤 말을 탄 파발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을 어귀를 지나쳤습니다. 외놈들이 부산포를 쳤다. 왜 병의 나라로 들이닥쳤고 대궐에서도 이미 피난을 준비한다니 어서 빨리 피난을 떠나거라. 그 소식은 한낱 먼 땅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군은 거침없이 북상했고 단숨에 경상도, 충청도까지 휩쓸었습니다. 전쟁의 불길이 조선 팔도를 뒤덮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날 우물가에서 넘쳐 흐르던 물을 보고 섬뜩한 기운을 느낀 이들 가운데 일부는 마을 어른의 말에 따라 짐짓 허겁지겁 산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우물의 경고를 고지곧대로 받아들였고 그 덕에 전쟁이 몰아친 동안 깊은 숲속에서 몸을 숨기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남은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설마 정말 전쟁이 나겠느냐? 나라야, 어련히 지킬 사람이 있겠지. 그렇게 위태로운 평온을 믿으며 일상을 이어가던 이들은 어느 새벽 왜군이 몰려오자 제대로 피할 새도 없이 참화를 맞이했습니다. 기와집은 불길에 무너지고 골목마다 피비린내가 배어들었습니다. 장정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갔고 안악들과 아이들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울부짖음은 하늘을 찔렀으나 누구도 그들을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피난을 갔던 이들이 산 너머에서 연기를 바라보며 흐느낄 때 마을은 이미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했던 촌락은 며칠 만에 폐허로 변했고 사람들은 그제야 두려움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물이 알려준 거였어. 그 물이 우리에게 경고한 거였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물맛이 좋기로 소문난 그 우물은 일제 강점기의 혼란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묵묵히 마을 한가운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우물물은 여전히 맑고 시원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예전에 있었던 우물의 예언 이야기를 까마득히 잊어갔습니다. 물맛 하나는 기가 막히다는 말만 남은 채 우물은 그저 일상 속의 배경이 되어버렸죠. 그러던 1950년의 여름, 장맛비도 내리지 않은 어느 날 아침, 20살간 넘은 청년은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는 물동이를 들고 익숙하게 바가지질을 하려다 갑자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우물에 물이 가득 차올라 가장자리에서 뚝뚝 흘러내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잠잠했던 수면이 출렁이며 넘쳐 흐르고 있었고 땅바닥은 이미 물에 젖어 흙이 질척거렸습니다. 그 위로 시들어 떨어진 들꽃 몇 송이가 무심히 떠다니고 있었죠. 청년은 숨을 삼켰습니다.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마치 무언가를 떠올린 듯한 얼굴로 외쳤습니다. 우물물이 넘쳐. 이거 이상해. 이상한 소식은 금세 마을에 퍼졌습니다. 몇몇 젊은이들은 어깨를 으쓱이며 웃었습니다. 에이, 이제 곧 전쟁이라도 나겠네? 하하하.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노파 하나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녀는 먼 옛날 외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는데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에도 우물이 넘쳤다는 것, 하늘빛은 음산했고 마을의 개들도 지저대기를 멈췄다는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노파는 그날 종일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빛만은 우물가를 향해 고정된 채 잊고 지냈던 무언가를 되새기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6월 25일 새벽 라디오에서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속보. 오늘 새벽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남침을 개시했습니다. 서울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그 말은 마치 땅 밑에서 울려오는 천둥 소리처럼 마을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얼어붙은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떡해. 진짜 전쟁이 났어. 이 말 한마디에 마치 줄이 끊긴 듯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누군가는 손에 쥔 바가지를 놓쳐 깨뜨렸고 누군가는 어린아이를 끌어안은 채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람 한 점 없던 그 아침, 마을은 라디오 한 줄 소식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하댁은 넋이 나간 채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아들을 군에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막내는 이제 겨우 17이었습니다. 우리 막둥이 아직 편지도 못 받았는데. 그녀의 손은 떨리고 눈가에는 벌써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노파 하나가 고개를 숙인 채 땅을 내려다보며 자책하듯이 말했습니다. 우물이 또 우리한테 말했던 거요. 이번에도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자 마을 어귀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짐 챙겨. 빨리 산으로 올라가야 해.
이번에도 그 우물이 먼저 알려준 거야. 사람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마을 안에서 서로를 부르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업고 늙은 부모의 손을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산길을 오르기 시작한 이들도 있었고 아직 믿기지 않는 듯 허공만 바라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우물가엔 여전히 맑은 물이 고요히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 깊숙한 곳엔 인간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충청도 중평의 외진 마을 사곡리, 그 한복판에 자리한 말새우물은 여전히 맑고 깊은 물을 머금은 채 고요히 솟고 있습니다.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홍수에도 넘치지 않는 그 우물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생명줄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 세 번째로 우물에 물이 넘쳐오를 때 그날이 곧 세상의 마지막